시흥의 거북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시아 최대 인공 서핑장이 들어선다며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곳이죠. 저 역시 그 푸른 바다와 화려한 조감도에 눈이 멀어 평생 일궈온 10억을 그곳에 던졌습니다. 남들이 대박을 꿈꾸며 축배를 들 때 제게 남은 건 텅 빈 콘크리트뿐이었습니다. 송도의 집까지 팔고 벼랑 끝에 서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정이 현실이 되는 사이 얼마나 잔인한 함정이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제 노후를 앗아간 10억 원짜리 수업료, 부디 여러분의 노후는 저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반평생 강단에 섰습니다. 경제학을 가르친 지 꼭 30년. 학생들에게 수도 없이 말했어요. 자산은 분산하라. 리스크를 먼저 보라.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하라. 한 대학교에서 그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온 말인지 책에서 읽은 말인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대학 진학은 집안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장학금을 놓치면 안 됐어요. 매 학기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원까지 마치고 겨우 자리를 잡았을 때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아들이 교수가 됐다. 그 말 한마디가 이후 30년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교수 생활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월급은 안정적이었지만 크게 남는 돈은 없었습니다. 아이 키우고 생활비 쓰고 부모님 용돈 들이다 보면 월급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적금 하나, 예금 하나, 한 번도 깨지 않고 굴렸어요. 송도의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송도는 지금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거기가 되겠어? 바다 메운 땅인데?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봤거든요. 개발 계획, 인구 유입, 기업 이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맞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집값이 2배가 넘게 올랐어요. 10억.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동료 교수들이 조촐한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김 교수, 이제 진짜 자연에 축하해. 저는 웃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장 밖으로 송도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잘 정돈된 도로, 바다를 메워 만든 이 도시. 저는 이 도시의 50층에 살고 있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면 세상이 다 작아 보이는 그 집. 퇴직금은 3억이 나왔고 그동안 부어온 적금과 예금을 합치니 2억이 더 있었습니다. 거기에 매달 들어오는 연금까지. 주변에서는 다들 부러워했어요. 교수님은 노후 걱정 없겠어요. 그 나이에 그 자산이면 진짜 성공한 거죠.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잘 다니고 있었고 몇 해 전 결혼도 잘 시켰어요. 아내와 둘이서 이제 조용히 노후를 즐기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자꾸 불편했어요.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부족한 건 아닌데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그게 뭔지 알게 된 건 친구들 모임에서였어요. 대학 동기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나 작년에 강남 아파트 하나 팔았는데 차익이 4억이 넘더라고. 또 다른 친구가 받았어요. 나는 배당주 포트폴리오 짜놨는데 매달 월세처럼 나와. 진짜 좋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나는 30년을 가르쳤는데, 경제학을 전공하고 자산 관리를 강의했는데 왜 저 친구들보다 덜 번 것 같을까? 왜 나는 그냥 월급만 받고 살았을까? 연금이 매달 들어오는 건 맞아요. 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이 돈이 과연 충분할까? 연금이 내 노후를 보장해 줄까? 이 집이 계속 오르기만 할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늘어날 텐데. 그 생각이 한번 시작되자 좀처럼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고민을 눈치를 챘는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요? 아니야, 그냥.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더 큰 수익, 더 확실한 미래, 지금보다 나은 노후.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이론을 가르친 사람이 실전에서도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오만함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온 건 퇴직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같은 대학교에서 10년 넘게 함께한 박 교수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아래였고 부동산 투자로 꽤 재미를 봤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학교 안에서도 손이 크다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김 교수님, 요즘 어때요? 잘 쉬고 있어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는 가볍게 운을 뗐습니다.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솔직히 좀 심심하더라고. 제가 웃으며 말했더니 그가 기다렸다는 듯 몸을 앞으로 당겼어요. 그러면 잘 됐다. 사실 제가 교수님께 좋은 투자처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예전에 교수님도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투자할 계획인데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그가 가방에서 꺼낸 건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표지에는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거북선 복합개발 분양 안내. 펼치자마자 조감도가 나왔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 세워진 섬, 야자수처럼 생긴 조형물, 사람들로 가득 찬 해변. 여기가 어디야? 거북섬이라고 아시아 최대 인공 서핑장이 들어서는 곳입니다. 비싸 보이죠? 근데 계산해 보세요. 1층 상가 서핑장 정문 바로 앞입니다. 카페 하나만 들어와도 월 임대료 400 이상은 받을 거예요. 편의점이나 음식점 들어오면 더 받고요. 원금 회수뿐만 아니라 그동안 땅값이 가만히 있겠어요? 월세로 노후 보장받고 시세 차익으로 대박 터뜨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노후 보내시면 돼요. 설명을 듣는데 숫자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연간 방문객 150만 명 예상, 스타벅스 유명 프랜차이즈 입점 예정, 수도권 제2순환도로 개통 예정, 전철역 신설 계획, 차 없어도 서울에서 1시간이면 와요. 사람들이 안 오겠어요? 박 교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감도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파일 안에는 교통지도도 있었는데 붉은 선으로 그려진 도로와 전철 노선이 섬을 향해 사방에서 뻗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투자 제안을 받아본 게 처음도 아니고 그럴듯한 조감도를 본 것도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박 교수와는 같은 학교에서 10년을 함께한 동료였고 부동산으로 실제 수익을 낸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저도 나름 분석을 해봤습니다. 관광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고 서핑 같은 레저 스포츠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였어요. 배후 수도권 인구만 2천만. 인프라만 갖춰지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생각이 확신으로 굳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층 상가 서핑장 입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유동인구를 정면으로 맞이하는 길목. 여기라면 임대는커녕 권리금까지 붙어 대기표를 뽑아야 할 자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조차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평일과 주말의 온도차라는 치명적인 변수였죠. 경제학을 30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표본의 오류를 경계하라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했던 제가 정작 제 재산을 걸 때는 그 함정에 발을 들이고 만 겁니다. 주말에 그 화려한 인파는 상권을 지탱하는 견고한 데이터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관광지 특수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평일이면 이 거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식어버리는지, 차 없이는 접근조차 힘든 이 섬이 평일에 얼마나 고립된 유령 도시가 되는지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한 주말의 활기 속에 그 모든 위험 신호를 묻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거북섬이라고 상가 투자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아내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상가요? 갑자기 왜요? 연금도 나오고 생활에 부족한 것도 없는데 부족하지 않은 게 문제야.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해봐. 지금 이대로면 안 돼.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반대예요. 괜히 욕심부리다 실패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재무팀에 근무해. 숫자에 밝았어요. 파일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상가는 공실이 나면 답이 없어요. 지금 수도권 상가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 전철역이랑 도로. 이거 전부 예정이잖아요. 부동산에서 예정이랑 확정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시잖아요. 확정돼서 삽을 떠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게 인프라인데 그때 제 속에서 울컥하고 무언가 올라왔습니다. 평소라면 대견하게 들었을 아들의 재무적 조언이 그날따라 왜 그리 나약하고 답답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너는 재무팀에 있다는 놈이 시장 돌아가는 판을 그렇게 모르니? 지금은 데이터 따지면서 주춤거릴 때가 아니야.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줄 알아? 당신은 그야말로 광풍의 시대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수억이 오르고 가만히 있는 사람만 벼락거지가 된다는 공포가 온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30년을 경제학자로 살며 리스크를 가르쳤던 저였지만 그 광기 어린 축제에서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앞에서는 그저 눈먼 투자자에 불과했습니다. 제 눈엔 아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신중함이 아니라 거친 세상을 모르는 어린애의 겁쟁이 같은 소리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층을 사는 거야. 1층 명당이면 공실 걱정 없어. 내가 너보다 인생을 몇 년을 더 살았는데 내가 송도 집값 오르는 거 마치는 거 못 봤니? 그 오만함이 아들의 마지막 구명보트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그만해라. 투자는 타이밍이고 그 타이밍을 잡는 건 결국 배짱이야.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허망한 표정 속에는 설득할 수 없다는 체념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저는 그걸 제 승리라고 착각했습니다. 지성인의 논리가 아니라 탐욕의 눈먼 노인의 고집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10억짜리 상가, 70% 대출을 끼면 7억, 제 돈은 3억만 있으면 됐습니다. 금리는 3%대, 월 이자는 170만 원 남짓, 임대료만 400만 원 이상 받으면 이자는 물론이고 남는 장사였어요. 거기다 집값도 오르고 있었고 상가 가치도 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식인 대 지식인으로서 박 교수의 정보를 믿었어요. 그리고 제 분석을 더 믿었습니다. 30년간 경제학을 가르친 사람이 이 정도 판단은 할 수 있다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자신감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말렸는데 저는 듣지 않았어요. 내가 더 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계약을 앞두고 찾은 은행은 평온했습니다. 10억 원 가치의 송도 자가를 보유하고 퇴직금과 예금까지 5억. 저는 은행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담보 그 자체였습니다. 서류는 다 검토되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워낙 안정적이라 DSR 산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네요. 송도 아파트 담보 가치도 충분하시고요. 대출을 받고 나오는 길, 송도의 고층 빌딩 숲이 마치 제 성공을 축하하는 병풍처럼 보였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내가 은행의 정밀한 심사까지 통과했는데 대체 무엇이 무섭겠냐는 생각뿐이었죠. 계약일은 가을, 분양 사무소는 거북섬 입구 쪽에 깔끔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대형 초감도가 보였어요.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커플들, 활기차게 오가는 인파. 그림 속 거북섬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교수님, 박 교수님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결정하시는 거예요. 상가 가격은 10억이었습니다. 저는 퇴직금 3억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쓰고 나머지 7억은 송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끼기로 했어요. 당시 금리는 2.9%였습니다. 7억에 대한 월 이자는 170만 원 정도.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금리는 낮고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투자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비슷하게 했어요. 지금 대출 안 끼면 바보라는 말이 농담처럼 오갈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1층 상가에서 임대료 400만 원만 받아도 이자를 내고 하면 충분히 남아요. 충분히가 뭐예요? 여유롭죠. 거기에 상가 가치까지 오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불어나는 구조였습니다. 틀린 계산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박 교수는 제 옆에 앉아 서류를 같이 훑어봤어요. 1층 명당이잖아요. 유동인구가 제일 많이 지나치는 자리예요. 임대 못 맞출 자리가 아닙니다. 스타벅스 입점 얘기는 확실해? 확실하죠. 이미 협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프랜차이즈들이 줄 서 있어요. 1층은 들어오겠다는 데가 넘친다고요. 그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10년을 같이 일한 동료였어요. 허풍을 떠는 사람이 아니었고 실제로 부동산으로 수익을 낸 경험도 있었습니다. 지식인 대 지식인으로서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계약서, 대출 동의서, 분양 조건 확인서. 페이지가 꽤 됐어요. 설명을 듣는 중에 직원이 가볍게 말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잔금 치르기 어려우시면 그때쯤이면 프리미엄 붙어 있을 테니까 되파시면 그만이에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잔금을 못 치를 상황을 진지하게 상상하지 않았으니까요. 집값은 오르고 있었고 상가 가치도 오를 거였고 설령 급하면 팔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왜 그냥 넘겼는지 모르겠어요. 사인을 하는 순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수개월을 고민하고 현장도 직접 다녀오고 스스로 충분히 분석했다고 믿었으니까요. 계약서를 접어 가방에 넣으면서 이제 나도 건물주다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30년을 월급쟁이로 살았는데 이제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는 자산을 갖게 됐다고. 그 생각이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꽤 뿌듯했습니다. 박 교수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잘하셨어요, 김 교수님. 저도 여기 한 자리 잡아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창밖으로 거북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조명이 켜진 서핑장,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차들, 사람들이 넘치고 활기가 흐를 거라 생각했던 굳건한 믿음, 교수의 안목은 틀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날 밤만큼은 모든 게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깨어 있었어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했어요? 응.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내가 틀린 적 없잖아. 송도 아파트도 다들 말렸을 때 내가 샀잖아. 그게 지금 10억이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꺼지는 소리, 그 뒷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애써 털어냈어요. 2년만 지나면 아내도 웃을 거라고, 그때는 내가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혼자 되뇌었습니다. 다음날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엄마한테 들었는데 계약하셨다고요? 응 했다.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짧은 문자였어요. 마침표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증명해 줄 거라고, 제 판단이 맞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계산한 건 잘 됐을 때의 숫자뿐이었습니다. 임대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얼마나 불어나는지, 상가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계산은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시나리오만 보고 싶었던 거죠. 30년간 강단에서 리스크를 먼저 보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정작 제 돈 앞에서는 그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도장을 찍은 그날, 저는 건물주가 된 게 아니었어요. 긴 추락의 시작점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10억 원 상가를 산 게 아니라 7억 원의 빚과 공실 리스크를 희망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산 셈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나쁘지 않았어요. 송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거북섬 웨이브파크에는 주말마다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뉴스에서도 거북섬을 다뤘어요. 수도권 새로운 관광 명소, 서핑 인구 폭발적 증가.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 교수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김 교수 잘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멈췄어요. 뉴스에서 처음 들었을 때는 설마 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우리나라까지 번진다고 설마가 현실이 됐어요. 확진자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고 정부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당, 카페, 관광지, 사람이 모이는 곳은 전부 문을 닫아야 했어요. 거북섬도 조용해졌습니다. 주말마다 푹 저기던 서핑장에 사람이 끊겼어요. 주차장은 텅 비었고 웨이브파크 입구에는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잠깐이겠지. 한두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 한두 달이 1년이 됐습니다. 상가 임대는 감감무소식이었어요. 분양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관망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상황이 풀리면 바로 문의가 들어올 겁니다. 기다렸어요. 또 기다렸어요. 임대 문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한테도 일이 생겼습니다. 퇴직 후에 몇 군데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기업 자문이나 외부 특강 같은 것들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자 전부 취소 연락이 왔어요. 당분간 되면 행사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연락들이 한 달 사이에 줄줄이 끊겼습니다. 수입이 사라졌어요. 연금은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생활비에 관리비에 대출 이자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 500만 원을 넘었어요. 연금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임차인이 없으니 수입이 영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는 잔인했습니다. 전기 한 번 켜지 않고 물 한 방울 쓰지 않은 텅 빈 상가인데 건물 유지비와 공용 관리비, 명목으로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숨만 쉬어도 매달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으로 모아둔 돈이 5억, 중도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처음에는 그걸 헐어서 메웠습니다. 임시 방편이야. 상황이 풀리면 임대 맞추고 다시 채우면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달은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두 번째 달도요. 그런데 세 번째 달이 지나고 네 번째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입점한다던 프랜차이즈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던 자리에 임대 문의 종이가 붙었습니다. 유명 브랜드들이 줄 설 거라던 1층 상가에 콘크리트 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는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웨이브파크 쪽에는 그래도 사람이 조금씩 오갔어요. 마스크를 쓴 채 오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상가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서핑장에서 볼일을 보고 그냥 차를 타고 나가버렸어요. 상가 앞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이곳은 전철도 없고 버스 노선도 택시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고립된 섬이었으니까요. 술 한 잔 마시고 싶어도 대리가 안 잡히는 불편한 곳, 교통 호재라는 말에 속아 차 없이는 올 수 없는 이곳에 10억을 묻었다는 사실을 텅 빈 도로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박 교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박 교수, 임대가 도무지 안 나가네. 어떻게 된 거야? 코로나 때문에 다들 움츠러들어서요. 상황이 풀리면 달라질 거예요. 저도 지금 좀 어렵긴 한데 같이 버텨봅시다. 같이 버텨봅시다. 그 말이 묘하게 걸렸어요. 확신에 차있던 예전과 달리 너무 담담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말이 줄었습니다. 어느 날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주방 식탁 위 작은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물을 한 잔 마시고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당신 요즘 잠을 너무 못 자는 것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비난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아프게 들렸죠. 아니야, 그냥 논문 자문해줄 게 좀 있어서 그래. 금방 들어가서 자야지.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30년 강단에서 수만 명의 학생을 휘어잡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북섬 상가. 임대는 아직이죠? 아내가 툭 던진 질문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짐짓 여유로운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몸을 사리네. 하지만 박 교수 말로는 여름 지나면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움직일 거래. 우리 자리가 워낙 좋으니까 걱정 마. 걱정 안 하게 생겼어요?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당신 퇴직금하고 우리 노후 자금, 그거 이자로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집담보대출 이자도 올랐다면서요. 여보, 이건 투자의 과정이야. 경제학적으로 보면 지금은 수익 실현 단계가 아니라 버티기 단계인 거야. 지금 이 파도만 넘으면, 경제학은 모르겠지만 통장 숫자는 알아요. 아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낡은 가계부를 올려놓았습니다. 당신 연금이 들어오면 뭐 해요? 이자로, 관리비로 다 빠져나가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송도 집값 올랐다고 좋아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이 집마저 불안해 보여요. 당신이 평생 가르친 경제가 이런 거예요? 가족들 잠 못 자게 만들고 평생 모은 돈 텅 빈 콘크리트 바닥에 쏟아붓는 거?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안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제가 30년 동안 알던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발소리, 제 가족의 평화를 갉아먹고 있는 괴물의 이빨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틀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할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통장 잔액을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남은 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상가 관리비, 집 생활비, 매달 500만 원 넘게 빠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계산하기가 싫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코로나가 1년을 넘길 줄 몰랐고 관광객이 이렇게 끊길 줄도 몰랐어요. 그래도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금이 있고 연금이 있고 집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멈춰야 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 목소리를 눌렀어요.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포기하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그게 실수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었어야 했는데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거리두기가 완화됐다는 뉴스가 나오던 날 저는 오랜만에 거북섬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상권도 살아나겠지. 임대 문의도 들어오겠지. 그 기대를 품고 차를 몰았습니다. 거북섬으로 가는 도로는 한산했어요. 주말인데도 앞뒤로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섬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벤치가 있고 노선 안내판이 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내리는 사람도. 안내판을 자세히 보니 하루 운행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차 없이는 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전철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박 교수가 파일을 펼치며 말했던 것. 수도권 제2순환도로 개통, 전철역 신설 예정.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검색을 해봤습니다.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전철 노선 신설 계획이 예산 문제로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검토. 그 단어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예정이 재검토가 되고 재검토가 언제까지 미뤄질지 모른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거북섬에 갔어요. 이번엔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부터 천천히 걸었어요. 셔터가 내려진 곳, 유리문에 종이가 붙은 곳, 불이 꺼진 채 먼지가 쌓인 곳,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던 자리에는 손으로 쓴 임대 문의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제 상가 앞에 섰어요. 콘크리트 바닥이 그대로였습니다.
인테리어는커녕 임차인 자체가 없었어요. 계약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서핑장 쪽에는 그래도 사람이 있었어요. 마스크를 벗은 젊은이들이 보드를 들고 오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서핑장에서 나오면 곧장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상가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나치는 거였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였어요. 이 상가는 처음부터 그들의 동선 안에 없었던 겁니다. 분양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철 계획이 재검토됐다는 기사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건 행정적인 절차예요.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거고 취소된 건 아닙니다. 재검토가 취소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요? 잠깐 침묵이 흐르고 저는 더는 진전 없는 대화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가를 팔기로 마음먹었어요.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처음 내놓은 가격은 10억이었어요. 당연하듯 매수 문의가 없었습니다. 9억으로 낮췄어요. 그래도 없었어요. 8억 5천. 8억.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수님, 지금 거북섬 상가는 매수자가 없어요. 호재가 불투명해지니까 다들 관망하는 거예요. 관망.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밤마다 계산을 했어요. 지금까지 나간 이자가 얼마인지, 앞으로 버텨야 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통장에 남은 돈이 언제 바닥나는지 숫자를 보면 볼수록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이자로만 낸 돈이 아까웠습니다. 지금 손을 떼면 그 돈은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달라지지 않을까? 전철 계획이 다시 살아나면, 상권이 살아나면 그 조금만이 몇 달째 반복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들여다보는 아내의 눈빛이 무거워 보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야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을 거라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매몰 비용은 회수할 수 없다고, 이미 쓴 돈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그게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한다고 수십 년간 학생들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정확히 그거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에 이렇게 깊은 강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리두기가 풀리고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조금 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북섬도 달라지겠지. 임대 문의가 들어오겠지. 그 기대 하나로 버텼으니까요. 그런데 거북섬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상가는 그대로였습니다. 셔터는 여전히 내려져 있었고 임대 문의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어요. 서핑장에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주말이면 젊은이들이 꽤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상가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와서 서핑하고 차를 몰고 나갔어요.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했고 전철 계획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상권이 살아나려면 사람이 머물러야 하는데 거북섬에 머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사이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올랐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름이 멈추지 않았어요. 변동금리로 묶인 대출이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월 170만 원이던 이자가 어느 순간 4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는 게 두려워졌어요. 매달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찍히는 순간 사라졌어요. 이자로, 관리비로, 생활비로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모은 연금이 내 손을 거치지도 않고 누군가의 통장으로 빠져나가는 느낌. 그게 이렇게 참담한 건지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현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계약할 때 2억이 남아 있었어요. 처음 1년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속도가 붙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매달 연금으로 부족한 금액을 현금에서 메워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통장을 열었는데 잔액이 3천만 원이었어요. 2억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화면을 끄지 못했어요. 아내는 그 무렵부터 가계부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부부는 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싸움도 아니고 그냥 무너질 것 같아서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할 말이 없어진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송도 집값이 12억을 찍었어요. 송도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가 12억. 그 숫자를 보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값이 올랐는데 기쁘지 않았어요. 현금이 없었으니까요. 지금 팔면 대출 7억 갚고 5억이 남습니다. 그 5억으로 상가 정리하고 나머지 빚 갚으면 손에 쥐는 게 얼마 없어요. 게다가 상가를 지금 팔면 그동안 쏟아부은 이자가 전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눈을 감고 버티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임차인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전철 계획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 조금만이 또 시작됐습니다. 이미 이자로만 쓴 돈이 1억을 넘어섰어요. 1억. 제가 강단에서 학생들 가르쳐서 받은 돈보다 많은 돈이 이자로 사라진 겁니다. 그 사실을 직시하기가 싫었어요.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이참에 정리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들이 아내를 봤어요. 아내는 밥그릇만 내려다봤습니다. 그 짧은 눈빛 교환이 다 보였어요. 두 사람이 이미 얘기를 나눴다는 것도, 저한테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다는 것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계산을 해봤어요. 현금 잔액, 남은 이자, 버틸 수 있는 개월 수, 더하고 빼다가 멈췄습니다. 6개월이었어요. 현금이 완전히 바닥나는데 창밖을 바라봤어요. 송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저 풍경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일군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도시. 그날 밤은 그냥 낯설었습니다. 저 불빛들이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 계산을 한 날로부터 2달을 더 버텼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한 날부터 저는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더한 건 아닐까? 어딘가 빠뜨린 수입이 있는 건 아닐까? 없었어요. 숫자는 매번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먼저 말했어요.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아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저보다 먼저 그 결론에 닿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디서 살아요? 그 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30년을 같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집 걱정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월세 구하면 되지. 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집값이 12억까지 갔다가 이미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10억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수 문의가 없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어요.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말했어요. 지금 급매로 내놓으시면 9억 초반에는 나갈 것 같아요. 9억 초반. 12억을 찍었던 집이었습니다. 더 기다리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이 좋지 않아서 기다린다고 더 받기가 어려워요.
8억 5천에 내놨습니다. 한 달이 지나 연락이 왔어요. 8억에 가져가겠다는 매수자였습니다. 8억, 10억짜리 집을 사서 12억까지 올랐다가 8억에 파는 거였어요. 승낙했습니다. 더 버틸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잔금을 받았습니다. 8억에서 대출 7억을 갚았어요. 손에 쥔 돈은 1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서 산 집이 1억이 됐어요. 복비, 세금 이것저것 떼고 나니 실제로는 그보다도 적었습니다. 상가도 정리해야 했어요. 10억짜리를 결국 3억에 내놨습니다. 헐값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이자가 계속 나가는 거고 버틸 현금이 없었으니까요. 버티고 가격을 낮춘 끝에 다행히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3억.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계약하던 날은 손이 떨리지 않았는데 정리하는 날은 왜 이렇게 떨리는지. 상가 매각 대금 3억으로 남은 대출과 그동안 밀린 각종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저것 털고 나니 집을 팔고 남은 돈과 합쳐도 손에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퇴직금 3억, 적금 2억, 30년 모은 집, 상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간단했어요. 그런데 그 숫자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어느 계절이었어요. 야근하며 논문 쓰던 밤, 아들 학원비 아끼려고 도시락 싸던 날, 적금 통장 만들며 뿌듯했던 순간들, 그게 다 사라진 거였습니다. 이사 날이 왔어요. 송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50만 원짜리였어요. 이삿짐을 옮기는데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어요. 짐이 많지 않았어요. 넓은 집에서 살다 보니 작은 방에 들어갈 것들만 추려야 했습니다. 버린 게 많았어요. 물건만 버린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삿짐 차가 떠나고 텅 빈 거실에 마지막으로 서봤습니다. 50층에서 내려다 보이던 송도의 풍경,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아내가 창가에 서서 웃던 모습, 아들이 명절에 올 때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모습, 다 여기 있었는데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려가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0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자꾸 박 교수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더니 며칠 뒤 짧게 왔습니다. 나도 많이 힘들어. 미안해. 박 교수의 문자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가 미안하다고 한 건 투자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나를 그 늪에 밀어넣고 본인은 미리 빠져나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요. 하지만 저는 그 의심조차 끝까지 파헤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제 30년 인생의 동료애마저 헐값에 매각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10년을 같이 일한 동료였어요. 지식인대 지식인으로서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결국 도장을 찍은 건 저였으니까요. 1층 로비를 걸어 나왔어요. 아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섰어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원망도 한숨도 아니고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는 말.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라 그게 얼마나 큰 말인지 알았어요. 걸어가면서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월세방은 작았습니다. 거실과 방 2개, 창문으로 보이는 건 동네 풍경이었어요. 송도 50층에서 내려다보던 야경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이상하게 첫날 밤은 오래간만에 잘 잤습니다. 더 잃을 게 없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었어요.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동네를 걸었어요. 몇 년을 계산하며 또 계산하고 전전긍긍했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 갑자기 아무 걱정도 없는 하루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꾸 생각이 많아졌어요.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억, 7억, 8억, 3억. 그 숫자들이 제 인생에서 무엇을 가져갔는지. 아들이 주말에 왔어요. 월세방을 둘러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 살림 챙겨. 그래도요. 아버지가 벌어야지.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스스로 놀랐어요. 아직 그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후배 교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저희 학과에서 외래 강의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시간이 괜찮으시면요. 한참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했을 일인데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강단에 다시 설 자격이 있나? 경제학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이 꼴이 됐는데. 그래도 나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조금 무거웠어요.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0살 안팎의 얼굴들. 교탁 앞에 서니 몸이 기억하는 게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근육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 마디를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강의 주제는 공교롭게도 투자 리스크 관리였어요. 교재를 펼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이 내용을 수십 년간 가르쳤어요. 레버리지의 위험, 매몰 비용의 함정, 감정이 판단을 흐리는 순간 전부 제가 직접 겪은 것들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따라왔어요. 교수님, 오늘 강의 되게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재밌게 수업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깐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겪어봤거든. 학생은 꾸벅 인사하며 친구들에게 뛰어갔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한 그 한마디가 오랜만에 제 입에서 나온 가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기업 자문 요청도 들어왔어요. 작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들떠보지 않았을 곳이었어요. 군말 없이 수락했습니다. 돈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일이 필요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으면 자꾸 과거로 돌아갔으니까요. 아내는 그 사이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습 보조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아내 얼굴이 조금씩 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밥을 차리면서 말했어요. 있잖아요, 나 요즘 나쁘지 않아요. 저는 밥상 앞에 앉아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망 한마디 없이 이 자리까지 같이 왔구나. 그게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가끔 거북섬 뉴스가 뜹니다. 아직도 공실이 많다는 기사. 전철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내용. 담담하게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 기사를 보면 가슴이 쓸렸는데 이제는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읽힙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미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놀랍지 않은 거겠죠. 제가 이 아픈 기록을 꺼내놓는 이유는 지금 이 시각에도 차가운 콘크리트 상가 앞에서 혹은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실 또 다른 분들, 그리고 상가 투자의 갈림길에서 고민 중이신 분들께 먼저 아파본 사람으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먼저 보셔야 한다고,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라고, 절대 감정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그 말을 수천 번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막상 제 돈 앞에서는 그 철칙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더군요. 화려한 조감도 앞에서, 10년을 믿어온 동료의 장담 앞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조급함 앞에서 말입니다. 상가 투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 매달 적자입니다. 이자에, 관리비에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실제로 있는지, 대중교통으로 올 수 있는 곳인지, 호재가 예정인지 확정인지 그걸 1000번은 따져야 합니다. 예정과 확정 사이에 수억 원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걸 제 인생을 바쳐 배웠습니다. 그리고 노후 자금은 불리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연금이 나오고 생활이 가능하다면 그게 이미 충분한 겁니다.
친구가 얼마를 벌었다는 말, 이 투자가 무조건 된다는 말,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다는 말, 그 말들이 들릴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저는 그 말들 앞에서 흔들렸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월세방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좁지만 제 것입니다. 오늘도 강의가 있어요. 교탁 앞에 서면 여전히 몸이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노후 자금을 고민하는 분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